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생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홧김에 범행. 무섭습니다. 또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는데요. 지난 3일 새벽 충남 서천군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오후 시간에 운동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요즘에 참 흉흉한 소식이 참 많은데 도대체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한 도로 옆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46분경에 가족들이 이 여성이 나간 이후로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천 읍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보통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에 CCTV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범행 당시에는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인적이 드물어가지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천 읍내 주변 상가의 CCTV를 봐서 용의자로 30대 남성을 특정한 다음에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서 이날 오전 남성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남성은 비가 오는 어두운 밤에 후드 모자를 눌러 쓰고 1시간 동안 같은 도로를 여러 번 오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우산을 쓴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공터에 사라지고 저렇게 남은 것은 우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새벽 3시 35분쯤에 이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이 남성은 길에서 주운 이불을 가지고요. 시신을 덮어놓은 뒤에 집에 숨어 있다가 CCTV로 추적해서 경찰에 의해서 1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일면식이 없었다는 건데 체포된 후에 이제 범행을 바로 시인을 한 건가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고 보는데요. 용의자는 피해자와 전혀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찌르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 가해자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살인과는 어떤 지금 연관이 있습니까? 네, 용의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지적 장애자로 알려졌습니다. 서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서천 읍사무소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려되는 영향력 자체는 이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범행 당시에 이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범행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형사상 책임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한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판례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살인, 강간 이러한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사리 감경을 하지 않고 이 감경 자체를 배제하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장애 여부 자체는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될 것이지만 반드시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에 계획된 범죄인지 여부, 이 당사자의 책임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 분들이 이제 나는 심신미약이었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함부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좀 감경하거나 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기를 당해서 뭐 스트레스가 컸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과연 뭐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서 스트레스가 컸다. 그리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요,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에 네네.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재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기다리면서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부분도 당연히 짚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흉기 소지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계획적 범행 여부라거나 책임 능력이 판단될 것입니다. 용의자는요, 범행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이 흉기를 주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집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흉기를 미리 소지한 점은 법적으로 분명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설령 사기 피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흉기를 준비하고 길거리에 나갔다는 점이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우발적 범행과는 네네. 굉장히 모순되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우발적 범행이라고 해도 흉기 자체를 준비했던 정황이 발견된다면 형량 감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일대에서 저지르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1시간 가량 이제 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CCTV 영상도 확인을 하셨지만 용의자가 범죄 현장 일대에서 1시간가량 배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충동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할 것인지를 사실 고르고 있던 그것도 사실은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고르는 것도 그렇고 네네.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를 배회했다는 건 아무 목적 없이 배회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동적 범행보다는 범죄 대상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에 정해진 목표 없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흉기 소지 역시 미리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흉기 자체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 범죄라면 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어떤 금융사기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또 조사하고 있는데요. 신상 공개 여부도 지금 검토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천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일단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범행의 계획성 여부, 그리고 범죄자의 심신 상태, 피해자의 심신 상태,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혹시라도 피해자가 어떤 사기 범행과 관계가 있는지 또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흉기 소지의 경위나 배회했던 행동을 분석해서 결국에는 계획범죄 여부를 판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신미약 가능성도 주장할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피해자의 범행이 충동적인지 계획적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전지법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된 상태고요.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경찰에서는 말씀하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묻지마 살인이 터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또 과거에 이제 관악산 등산로에서 또 강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범행 목적이란 것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이 동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또 불특정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마구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뭐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또 낙인을 찍고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에서 끝나는데, 이 이상 동기 범죄 좀 사전에 막기는 참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이상 동기 범죄는 사회적인 충격이 너무나 크고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나 관악산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처럼 범행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요. 네. 이 가해자가 특정한 동기가 없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고 대응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쪽인지 불분명한 경우나 아니면 양쪽 성향이 모두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서 이 대중적인 분노가 너무 크고 또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네. 쉽사리 단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기징역이다, 뭐 중형을 선고를 하고 막상 이들의 정신질환 자체에 대해서 심신장애 가능성이나 치료 감호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행 동기와 재질을 조사해서 엄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파트지만은 정신과 전문의들을 통해서 범죄자의 병력이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정신질환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범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형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 감호를 병합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치료 감호라는 거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보완 처분을 말하는데요. 이런 치료 감호를 받지 않고 단순히 징역형의 형벌만 받고 나온다면 이러한 질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이상 동기 범죄에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더 선제적인 예방 조치, 바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요, 사법 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입원제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사법 네. 입원제라는 제도가. 그렇죠. 네. 사법의 입원, 이렇게 네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사법 입원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의료진의 신청에 의해서 판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행 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법 입원자 같은 제도뿐만 아니라 범죄 취약 지역이나 공공장소에 대한 순찰도 강화를 하는 게 좋겠고요. 네. CCTV를 활용해서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된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약간 모방 범죄가 또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결국에 뭐 실행에 옮기지는 않더라도 뭐 약간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글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서 많은 시민들을 좀 불안에 떨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협박들 앞으로는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된다고요.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공중협박죄라는 것이 신설하는 내용이 새로운 이제 그 개정안에 담겼는데요. 네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이런 묻지마 범죄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게시판에 공공 협박 사건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네.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협박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고요. 네. 협박글도 반복적이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계획을 수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살인 예비 음모죄로도 처벌이 어려웠죠. 이번 개정안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 네.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의 공중협박죄 를 해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네. 7년 6개월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됩니다.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적으로 좀 처벌이 애매했던 사각지대가 좀 없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개정인 것 같고요. 또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이러한 죄를 신설을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어떻게 변호사님은 이게 좀 신설돼야 한다고 좀 보시나요? 네, 이러한 이제 법안의 도입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네.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우려되는 것처럼 또 그렇죠. 지점도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이러한 법원이 좋다 이렇게만 보기가 어려운 것이 네. 개인의 권리라거나 표현의 자유라거나 이런 것들이 침해될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 흉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네. 해야 될 것이고요. 공공장소에서 소지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남용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네. 기존에 좀 그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상동기 범죄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수의사 꿈꿨던 착한 딸. 네,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뭔가 좀 안타까운 사연 같은데요. 방학 기간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2살 초등학생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번에도 초등학생이 사망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네네, 사연을 저희가 같이 대전에서, 전했죠. 네, 이 초등학생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에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있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쳤습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까지 마셔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이 초등학생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지난 3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화재 당일 학생은 집에서 방학이라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생의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을 했고요. 아버지는 신장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후회를 하거나 뭔가 가정을 한다는 게 좀 적절할까 싶긴 하지만 뭔가 좀 집에 어른이 있었다면 좀 빠르게 대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아버지 역시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 자체가 사실 좀 아이에게는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됐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이 학생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에서 위기 아동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네. 무려 5차례나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소득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최근 한부모 세대와 맞벌이 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양육 공백 속에서 이런 아동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아동을 선발하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 등 안전자치 제도가 분명히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있어서 이 문턱에 걸려서 복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에 맞춰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야 된다라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나 포함이 됐는데도 이제 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 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데, 이 학생의 가족분들이 장기 기증을 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은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먼저 이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에 그런 절차를 들었다. 딸이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말을 의료진으로부터 듣고 딸이 수의사를 꿈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후에 유가족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원금이 830여만 원이 달하고요. 기부자들은 숨진 학생을 위해서 써달라고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지정해서 기탁했습니다. 한 50대 여성도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숨진 학생의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싶었다면서 후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긴급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아동들을 정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생생 키워드 살펴볼까요? 24톤 쓰레기 뒤진 환경미화원들. 네, 쓰레기를 정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왜 24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뒤진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들의 수술비를 실수로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이를 되찾기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발벗고 나섰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경에 세종시청 자원순환과는 고령의 여성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요. 60대 여성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아들 병원비로 쓸 2,600만 원을 2,600만 원이요? 네, 굉장히 큰 돈인데 쓰레기로 착각해서 이제 종이 뭉치다 보니까 쓰레기로 착각해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크린넷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크린넷은요.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를 투입구에 넣으면 강력한 공기 압력에 의해서 지하 수송관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집화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담당 주무관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곧바로 폐기물 집화장에 연락을 해서 쓰레기 반출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쓰레기가 오지 않도록 일단 맞습니다. 조치를 하고 일단 막아야죠. 막고 빼야 되니까. 그래서 해당 어머니가 아들 수술비다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이 환경미화원들이 이를 듣고 발벗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컨테이너 상자를 넓은 공터로 옮겨서 쓰레기를 다 쏟아놓고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린넷이 워낙 강력한 공기압으로 인해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종량제 봉투가 찢어진 상태였고요. 내용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 여성이 버린 돈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게 24톤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뭐 실수로 버린 돈이 뭐 다른 용도도 아니고 아드님 이제 수술비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을 졸이셨을까 싶은데, 그 상당한 쓰레기 더미에서 사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그냥 종이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지폐를 찾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래도 찾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겠죠. 굉장히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24톤은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있네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에서 저 돈을 더럽고 냄새나는 저 환경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걸 찾았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네. 5만 원권이랑 10,000원권 지폐를 하나 둘씩 찾아내서 무려 8시간을 네. 하루 종일이죠. 수색 네네. 끝에 총 1,828만 원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박수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2,6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1,828만 원을 되찾는 것이죠. 네. 이 여성은 이 환경미화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을 받아서 세종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연은 세종시장이 시청 내부 행사에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해당 여성은 제 작은 사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다 못 찾아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셨다면서 네.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참 흉흉한 소식들 많이 전하다가 이렇게 좀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 전해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정말 8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이렇게 찾아주신 환경미화원분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무더기 채용비리 드러난 선관위입니다. 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7개 시도 선관위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2013년 경력 채용이 진행된 후에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감사원은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네.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와 같은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에서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네. 청탁한 행위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선관위 고위직 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을 해서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특히 채용 대부분이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미 재직 중인 네.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한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응시해서 이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인데 선관위 경력직으로. 네네. 그래서 중앙선관위 김세한 전 사무총장은요.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자녀는요. 전보 제한의 기간이 없이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됐고 채용 1년 만에 상급 기관인 인천 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관사 또한 무료로 제공받았는데요. 관사 제공의 혜택도 받고요. 네, 김 전 총장이 담당자들에게 뭐 어떻게든 하나 해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김 전 총장의 후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2022년 전남 선관위 채용에 지원했을 때는 이번에는 면접 점수 조작 방법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젠 점수 조작까지. 네, 인사 담당자들은 이러한 이제 청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에게 점수표에 점수란을 주잖아요. 네. 거기다가 비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 전 총장의 딸이나 다른 미리 정해둔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점수를 써 넣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요.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었던 자신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네.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송 전 차장은 채용을 청탁하면서 심지어 내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네. 성실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요. 선관위는 가족회사다라고 말했고요. 이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의 조사에서 과거에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오히려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도 않게 이게 공공연하게 늘 있어 왔다. 오히려 전통이라는 단어를 전통이라는 썼던 것이죠. 단어를 굉장히 좀 누가 부끄러워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요즘에 젊은 층에서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젊은 분들이 이게 보시면은 정말 분통이 터질 만한 소식입니다. 굉장히 이제 공공기관이 그 사유화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선관위 일단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자체 감사를 통해서 면직,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 이렇게 좀 밝혔다고요.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2023년 직무감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 선관위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서류 조작, 은폐 등 비위가 적발됐고 전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사 담당자 등 무려 32명을 중징계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요. 네.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면직했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직원 4명 역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네네. 지방직 경력 채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방직 경력 채용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네. 이제는 이 경력직 채용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앞으로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면접위원도 100% 외부인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중앙선관위는 2023년 이러한 채용 규정을 적용한 후에는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이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사실 외부 위원들이 당연히 면접에 참여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채용됐다고 하는 이 몇몇 사람 아직도 근무 중이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고요. 이 보도가 나온 뒤에야 결국 이제 면직 처리를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거든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을 됐던 이분들 지금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뭘까요? 중앙선관위는요,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서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5일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고요. 특혜 채용이 된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오늘 6일자로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에 대해서는 네.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부정하게 사실 네. 합격이 된 건데도 맞습니다. 지금 직무 배제가 될 근거가 없다고요? 그 면직이거나 해고할 수가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야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처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입사한 직원들을 네.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법적 공백이 분명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조치 방안으로 면직 같은 법적 조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선관위가 감시받거나 좀 통제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선관위가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뭐 선관위가 이제 독립적인 어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 또 알려주시죠.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네. 헌재는 지난달에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권한,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논리는요, 헌법적 해석에 따른 것인데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이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네.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채용 비리 등 네. 국민적 신뢰가 걸린 사안에서 감사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나 입법적 해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감사원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이 감사원과 선관위의 갈등 뭐 계속해서 좀 있어 왔다고요. 네, 중앙선관위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이런 비위 행태 적발과 감사 권한을 두고 맞붙은 모습인데요. 이거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이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이후에 약 1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헌법기관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역사가 깁니다. 30년 전부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두고요. 두 기관이 싸움에서 이제는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2022년 대선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투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이러한 감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또 2023년도에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결국에는 자신들 스스로 자구책을 발표를 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했다는 우리가 겁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대응을 맞습니다. 한 거.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어라고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을 좀 아예 또 배제할 수도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알려진 사실이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했다. 이런 사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앙선관위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요.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로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세컨드폰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 네. 필요했는지. 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도요. 약 1년 8개월 동안이나 추가로 이 폰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이 폰을 확보했을 때는 공장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데이터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공장 초기화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폰으로 언제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선관위 고위 간부가 정치인 연락용으로 별도의 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이 폰을 포렌식도 불가능하게 네네. 만들어서 더더욱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채용 비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뭐 진짜 뭐 백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있었구나 이런 거에 많이 좀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빠 찬스, 뭐 고용 세습, 가족 회사 이런 것들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채용 비리는 단순한 부정 해결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사담입니다만 제가 공무원 시험 강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네. 선관위를 포함해서 많이 이제 국회 등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네, 그 제자들이 네. 사실 이 뭐 정당하게 들어갔을 텐데 맞습니다. 네,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얼마나 화가 날까요? 분통이 터지고. 네, 몇 년씩 공무원 시험 준비를 네. 하면서 굉장히 고통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런 채용 비리가 나오니까 너무 허탈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시중은행, 대기업, 지자체까지 광범위하게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의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공익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야 되고 무관용 원칙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네.
이 선관위 이제 앞으로는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극성입니다. 최근 이제 동남아에서 한국인 등이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범죄 실태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놓고 가봤더니 감금을 하고 또 돈을 가로채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좀 이뤄진 건가요? 대구경찰청은 피해자가 464명에게서 네. 376억 원을 가로챈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꽤 많네요. 400. 네, 464명에 무려 376억입니다. 작년 3월에 이 남성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가 발부된 이후에 경찰청의 국제협력관과 라오스의 경찰 주재관은 현지 공안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현지 공안부가 라오스 왓다이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이 남성을 검거해서 국내로 강제 소환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경찰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을 만들고 무려 피해자 308명에게서 25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또 다른 총책 37명을 범죄 단체 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이 남성 등 6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던 건데요. 이 남성은 아까 말씀드린 공범들이 검거된 이후에도 뻔뻔하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경찰은 작년 10월에 이 총책인 남성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122명에게서 103억 원을 가로챈 37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로 추가로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총책인 남성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남성이 꾸려놓은 조직은요.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좀 팀을 꾸려서 운영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조직이 굉장히 업무 분담이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리팀, 모집책, 해외 상담원, 국내 텔레마케팅 사무실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서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해외 상담원도 있고 텔레마케팅 사무실이 또 있군요. 네, 하나하나 이제 역할을 살펴보면요, 관리팀은 해외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담한 교육과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모집책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비행기표를 먼저 보내줘서 해외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상담원들은 투자 전문가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에 관심이 보이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죠. 그리고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이용해서 주식과 가산자산으로 수익 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텔레마케팅 운영자들은 광고 대행사를 가장한 다음에 알 수 없는 어둠의 경로로 구입했겠죠.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서 해외 조직이 개설한 단체 채팅방 또는 1대1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들이 이러한 라이브 방송을 보거나 이벤트에 참가하면은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포인트를 주거나 피해자가 어플에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 것처럼 포인트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에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끌어모으고 피해자들이 나중에 환급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 환급해 주려면 수수료를 조금 내셔야 합니다. 이건 항상 이런 이게 항상 들어가요. 수수료를 내야 출금이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정말 이렇게 조직적이고 한번 들어가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얀마에서도 사기 조직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구조가 됐는데요. 28개국 7,000명이 구조가 됐다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규모가 사기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사기 조직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7,000명 규모인 거죠. 중국인이 4,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베트남과 인도인도 각각 500여 명입니다.
이들이 머물렀던 곳은 мя와디라는 곳으로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인데요. 지난 1월 태국에서 납치된 중국 배우 31살 왕싱이 끌려갔다가 풀려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번에 구조된 인도네시아인은 자신이 동물 취급을 받았고 정기 고문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고문까지 한다고요? 네, 그래서 미얀마 사기 조직에서 구출된 이 인도네시아인에 따르면요. 채팅 사기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구타를 하거나 네. 정기 고문을 하거나 구체적으로는 뭐 1000번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스쿼트 점프를 강요받거나 네. 오리걸음을 수십 차례 돌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네요. 네, 맞습니다. 미얀마 범죄 조직들은요, 인신매매나 취업 공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거점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화 사기, 성인물 촬영, 연애 빙자 사기, 우리 한번 다뤘었죠. 로맨스 네네네. 스캠.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고요. 속아서 들어가서 활동 중인 사람만 30만 명이나 된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미얀마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군부 정권의 통제가 잘 닿지 않는 국경지대가 이제 범죄 소굴로 변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요, 범죄를 당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미얀마 마야와디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셨던 그 골든 트라이앵글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있었고 이번 소식도 이제 미얀마에서 있었으니까 미얀마는 정말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으로 지정한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에 사실 속았다는 거잖아요. 취업 사기인데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좀 현혹이 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여전히 한국인을 노리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력이 없는 여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컴퓨터만 잘 다루면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네. 절실한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지금 채용 공고 나오시죠? 아, 지금 이 채용 공고이군요. 네, 1000만 원 고정규모, 절실한 사람만 모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보 가능 1000만 원. 네. 네. 최근 캄보디아에서요, 한국인 직원을 구한다며 올라온 채용 공고라는데 딱 봐도 수상하죠. 취업 네네. 사기입니다. 월 1000만 원은 절대 쉽게 벌리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는 확인된 것만 180건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리딩방 등 범죄에 이용당했는데요. 통장이나 유심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런 네. 채용 공고에는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분들이 사실 본인도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이제 어떤 다른 범죄에 연루돼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처벌이 두려울 수도 있고 신고를 많이 주저하거나 귀국하는 거를 또 걱정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감금된 지 일주일 만에 풀려나서 지난 12일 한국으로 돌아온 남성은 중국인 조직원들이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초기화시키는 바람에 아무 증거가 없다. 증거를 없앴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로맨스 스캠의 가담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피해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투자와 생활용품 수출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취업 알선자의 말을 믿고 지난 9월 캄보디아에 입국했지만 도착하자마자 통장을 넘기라는 강요를 받고요. 네. 싫다고 거부하니까 중국인 조직원이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협박을 해서 결국에는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 계좌가 막혀서 풀려났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네네. 때문에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이 절박한 그 취업을 위한다는 그 목적을 하나를 두고 이렇게 좀 사기를 벌였다는 것이 더욱더 좀 씁쓸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범죄 조직 단속이 보다 철저해져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